할머니,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노인. 그녀는 대한민국 제12 성진그룹을 평생 일궈온 오영자 회장이었습니다. 방금 전 뒤따라오던 의문의 차량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고 확인까지 하듯 멈춰섰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뺑소니이자 살인 미수였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기 앞 사거리에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뛸 수 있으니까. 제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시장통에서 껌을 팔아 하루를 연명하던 고아 소녀는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흘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진 맨발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옅은 숨이 끊어질까 무서워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원에 도착한 오 회장. 하지만 병실에 도착한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어머니의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 겁니까? 내일 주주총회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10살 소년의 눈에 그들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회장은 의식이 돌아와 있었지만 자식의 말에 피눈물을 삼키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쾌재를 불렀고 오 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선우를 저택에 들였습니다. 낮에는 멸시받는 수발꾼, 밤에는 재벌 회장의 비밀병기가 된 소년, 위험천만한 고아 소년의 이중 생활과 치매 노인인 척 놓은 오 회장의 치명적인 덫, 그 처절한 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의 여름 서울 도심의 밤은 유독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수장인 오영자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귀가하던 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따라 오 회장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사사건건 경영권 승계를 요구하며 숨통을 조여왔고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일궈온 이 거대한 제국이 마치 모래성처럼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차창을 거칠게 때렸고 와이퍼가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아픈 온통 뿌연 안개와 어둠뿐이었습니다. 외진 국도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끼어들었습니다. 고의적인 밀어내기였습니다. 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되었습니다. 차가 뒤집히는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 회장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튕겨나갔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가의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오 회장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기라도 하듯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뺑소니였습니다. 피가 빗물과 섞여 강물처럼 흐르던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쓰고 목에는 무거운 껌통을 건 소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소년의 이름은 선우였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시장 귀퉁이에서 껌을 팔아 하루를 연명하던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선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오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소녀는 울먹였습니다. 오 회장은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가해자의 차가운 타이어 자국 대신 자신을 살리려 애쓰는 소년의 맑은 눈망울을 말입니다. 살려달라는 노인의 가느다란 손짓에 13살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기 사거리에 큰 병원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뛸 수 있어요. 제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무거운 노파를 등에 업은 소녀는 빗물을 눈물처럼 흘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는 진흙탕에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날카로운 자갈과 유리 조각에 찢겨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까봐 무서워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 의료진에게 할머니를 인계한 선우는 그제야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작은 등은 할머니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진그룹의 자식들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의사 양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 겁니까? 내일 주주총회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거 참 미치겠네.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사업 다 망한다고요. 장남 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여보, 도장이 문제가 아니야. 금고 비밀번호부터 알아내야지. 저러다 그냥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많은 비자금은 어쩔 거야? 당신 동생들이 먼저 채가면 우린 끝이야. 선우는 대기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13살 어린 소년의 눈에도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회장은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그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내 삶을 바쳤던가.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저들이 정녕 내 핏줄이란 말인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로부터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더 이상 총기 어린 회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꽃 찾으러 가자. 우리 집 나비 어디 갔니? 붕붕아, 나랑 놀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내뱉는 오 회장을 보며 상철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급성 치매라 진단했고 자식들은 겉으로는 슬픈 척하며 속으로는 상속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오 회장은 자신을 구해준 소년 선우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없으면 발작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결국 상철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껌파리 꼬마한테 제대로 꽂히셨나 보네. 야 꼬마야, 너 갈 데 없지? 우리 집 와서 할머니 수발이나 들어라.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쥐 죽은 듯이 있어. 알았어? 괜히 사고 치면 바로 파출소로 보낼 줄 알아. 그렇게 선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성진그룹의 저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선우에게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선우를 보자마자 쓰레기 봉투를 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한테서 시장 바닥 냄새 나니까 근처에 오지 마. 할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게 내일이니까 토 달지 말고 해. 만약 집안 물건에 손끝이라도 대면 그날로 감옥 보낼 줄 알아. 너 같은 건 소리 소문 없이 없애는 거 일도 아니니까. 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머니 잘 모실게요. 비록 본체 뒤편 보일러 소리가 시끄러운 창고 옆 좁은 방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지내야 했지만 선우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면하고 구박하는 할머니였지만 선우에게는 그날 밤 자신을 믿고 몸을 맡겼던 소중한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선우는 온갖 구박을 견디며 일했습니다. 상철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선우를 불러 발로 걷어차며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이 비싼 집에서 밥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밥값이라도 하란 말이야. 이종놈아.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런 선우를 보며 오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불렀지만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 회장은 몰래 선우의 손에 자신이 꼼쳐둔 초콜릿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먹어. 우리 착한 강아지. 예쁘다, 예뻐. 그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선우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선우를 버티게 했습니다. 선우는 밤마다 다친 다리에 약을 바르며 오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오줌통을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주는 일은 10살 소년에게 무척 고된 일이었지만 선우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할머니한테 관심 안 가져도 제가 지키고 보살펴 드릴게요. 선우의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오 회장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회장이었을 때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한 보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인 새벽 2시, 선우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타고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놀라 일어난 선우 앞에는 낮에 침을 흘리며 허공만 보던 오 회장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선우야, 많이 아프냐? 아들놈이 때린 다리가 아직도 부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낮과는 전혀 다른 천둥처럼 장엄하고 깊은 오 회장의 본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진짜 할머니 맞으세요? 오 회장은 선우의 입을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낮에 그 바보 같은 눈빛 대신 세상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계와 선우를 향한 절절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믿게 해야 한다. 내가 제정신인 걸 알면 저 악마들은 나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뺏으려 할 게다. 그러니 너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진짜 사자로 키울 수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너와 나뿐이다. 너 나를 도와주겠니? 이 할미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겠니? 선우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13살 소년 하선우는 이제 더 이상 껌파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할머니 말씀대로 사자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괴롭히는 저 사람들 제가 다 혼내줄게요. 약속해요. 오 회장은 선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저택 밑바닥 창고 방에서 버려진 노인과 버려진 소년의 위대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 선우야. 오늘부터 너는 내 유일한 제자이자 자식이다.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자꾸나. 자, 눈을 감고 내가 말하는 숫자를 기억해라. 이것이 내가 가질 첫 번째 무기다. 저택의 아침은 차가운 물벼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선우의 골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잠든 소년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헤란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아직도 처자고 있어? 할머니 기저귀 안 갈아? 집안에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어디서 잠만 퍼자고 난리야? 당장 일어나서 거실 청소하고 할머니 목욕시켜. 선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평생을 우아하게 살아온 오 회장은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벽지를 뜯거나 의미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곁에 앉아 부드러운 수건으로 할머니의 손발을 닦아냈습니다. 할머니, 선우 왔어요. 시원하시죠? 제가 오늘 할머니 좋아하시는 따뜻한 죽 끓여 드릴게요. 오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선우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아지, 멍멍아, 나랑 놀자. 밥 줘. 그 소리에 방에서 나오던 장남 상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선우를 걷어찼습니다. 야, 조용히 좀 시켜. 아침부터 노인네 비명소리에 귀가 다 먹겠다. 너는 애가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너 같은 놈한테 들어가는 쌀값이 아깝다, 아까워. 선우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할머니가 놀라지 않게 그녀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은 그런 선우를 비웃으며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들에게 선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언제든 버려도 상관없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낮 시간은 선우에게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헤라는 선우에게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맡겼고 기계로 돌리면 될 것을 굳이 손빨래로 하라며 강요했습니다. 선우의 작은 손은 세제 도구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뱉는 헛소리 속에 숨겨진 암호를 찾는 것에 온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 회장은 자식들이 지나갈 때마다 미친 척 노래를 불렀지만 선우의 귀에는 그 노래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3명의 사냥꾼이 산으로 갔네. 첫째는 욕심쟁이, 둘째는 거짓말쟁이,
셋째는 겁쟁이. 사냥꾼들이 호랑이 굴에 금을 숨겼네. 금은 보물 상자 밑에, 상자는 가시나무 아래. 자식들은 놓친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며 지나쳤지만 선우는 그 가사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오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과 비리에 관한 단서였습니다. 선우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살폈고 할머니가 말한 가시나무가 정원 구석에 있는 오래된 탱자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선우의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상철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선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 이 껌파리 놈아. 너 같은 게 이 비싼 집 대리석을 밟고 다니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액바지라도 해라. 상철은 선우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마다 오 회장은 거실 구석에서 인형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나비 아프겠다. 나비야 아프지 마. 나비가 사자가 되면 다 나을 거야. 선우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창고 방으로 돌아온 선우는 찬물로 몸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할머니를 지키고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저택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을 때 선우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오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그 흐릿한 눈빛을 지우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선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상철이가 때린 곳은 좀 어떠냐? 이 약을 발라라. 그리고 이제 앉아라. 오늘부터는 숫자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울 것이다. 오 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식들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이 빼곡히 적힌 비밀 문서였습니다. 13살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었지만 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선우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는 거다. 이 숫자들을 다 외워라. 이 숫자들이 나중에 내가 저 사람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저 다 외울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다 머릿속에 넣을게요. 그날부터 새벽 수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 회장은 선우에게 단순한 산수가 아닌 자본의 흐름과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돈은 정직하지 않단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의 욕심은 정직하지.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돈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다. 명심해라. 절대 내 패를 먼저 보여주지 마라. 선우는 졸음을 참아가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적었습니다. 때로는 오 회장이 직접 낸 경영 퀴즈를 마치지 못해 호된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선우의 명석함과 인내심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60년을 공들여 키운 제 자식들보다 빗길에서 주워온 이 소년이 훨씬 더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오 회장이 선우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죽이려 했던 그날의 사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그날 왜 혼자 운전했는지 아니? 누군가 나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이란다.
비자금 서류를 넘겨주겠다며 나를 꿰어냈지.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나를 그 빗길에서 밀어버린 놈은 바로 내 비서이자 장남의 신복이었던 놈이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해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단다. 그래서 나는 바보가 되기로 한 거야. 내가 죽으면 저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하게 승리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바보로 있으면 저놈들은 안심하고 계속 죄를 쌓거든. 그 죄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 내가 그 산을 무너뜨리는 거다. 선우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고 그 추악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의 생활은 갈수록 험난해졌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선우를 내쫓기 위해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할머니와 밤마다 속삭이는 것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껌파리 꼬마랑 어머니 말이야. 가끔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어제 새벽에 보니까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혹시 어머니가 저놈한테만 뭔가 숨겨둔 보물이라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상철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도 참 예민하긴. 치매 걸린 노인네가 무슨 보물을 가르쳐줘? 그냥 그 꼬마를 인형처럼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도 찝찝하면 조만간 쫓아버리든가. 헤라는 그날부터 선우의 방을 뒤지고 소지품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가 준 장부와 서류들을 창고 바닥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어느 오후 헤라는 선우에게 할머니의 귀한 보석함을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선우가 정성껏 보석을 닦고 있을 때 헤라는 몰래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비명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어? 방금 여기 뒀던 내 반지가 없어졌단 말이야. 너지? 내가 훔쳤지. 선우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전 닦기만 했어요. 손도 안 댔습니다. 거짓말 마. 이 도둑놈아. 내 방 당장 뒤져봐야겠어. 헤라는 선우의 골방으로 달려가 짐을 닥치는 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숨겨두었던 반지가 선우의 낡은 베개 속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이것 봐. 여기 있네. 이 껌파리 거지 새끼가 감히 우리 집 물건에 손을 대? 상철이 달려와 선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선우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오 회장은 문가에 서서 인형을 뜯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를 흘리는 선우를 보며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선우야. 지금은 참아야 해. 선우는 피를 닦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할머니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헤라는 승리감에 도취해 선우의 등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땐 진짜 감옥이야.
알았어? 당장 가서 화장실이나 청소해. 선우는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새벽 수업 시간에 오 회장은 선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선우야.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의 이 치욕이 훗날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줄 발판이 될 것이다. 저들이 너를 밟으면 밟을수록 너는 더 강한 강철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울지 마세요.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단어는 서늘했습니다. 선우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할머니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채워 넣는 기계가 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비굴하게 웃으며 욕설을 받아내고 밤에는 할머니와 함께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는 나날들. 선우는 오 회장이 가르쳐준 해외 차명 계좌의 위치와 성진그룹 내부에 숨겨진 조력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선우의 몸은 커졌고 그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선우를 무시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안방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을 파멸시킬 사자가 무섭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 회장은 이제 선우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우를 해외로 보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선우에게는 자유를, 자식들에게는 방심을 주는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선우야,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너는 나가서 발톱을 숨긴 사자가 되어라. 그리고 12년 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 때 다시 돌아오너라. 그때가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이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선우를 내쫓지 못한 것에 안달이 나 있었고 선우가 오 회장의 방을 드나드는 매 순간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헤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지만 할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헤라는 드디어 결정적인 함정을 파놓고 선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 회장이 평소 목숨처럼 아끼던 비치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가 이 목걸이를 너무 오래 차고 계셔서 때가 많이 탔구나. 내가 이걸 들고 가서 정원 수도가에서 깨끗하게 닦아오렴. 다른 사람 손 타면 안 되니까 꼭 네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닦아야 한다. 알겠니? 선우는 의심 없이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말에 선우는 수건까지 챙겨 들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헤란이 미리 망가뜨려 놓은 정교한 가짜였습니다. 선우가 수도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닦기 시작하자마자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헤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가보를 망가뜨린 거야? 이 천한 손으로 만지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세상에 이 비싼 게 조각이 났어. 헤라는 선우의 손에서 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미 접착제로 살짝 붙여두었던 비취는 바닥에 닿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우는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전 정말 살살 닿기만 했어요.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닙니다. 전 그냥 수건으로 문지르기만 했단 말이에요. 입 닥치지 못해? 이 목걸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아. 여보, 빨리 나와봐요. 이 껌파리 도둑놈이 결국 큰 사고를 쳤어요. 안채에서 신문을 보던 상철은 상황을 묻지도 않고 달려나와 선우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선우는 뒤로 넘어져 딱딱한 돌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상철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선우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너 같은 걸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우리 집 가보를 박살내?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보이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선우는 울면서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멍한 눈으로 깨진 비취 조각을 보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초록색 사탕이네. 나 사탕 먹을래. 선우야, 너도 사탕 먹을래? 오 회장의 그 바보 같은 모습에 선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짐승 보듯 한심하게 쳐다보며 선우의 낡은 배낭을 대문 밖 길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꼭 다시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오 회장은 선우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선우의 주머니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척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꾸러미를 필사적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나쁜 놈, 도둑놈, 내 사탕 다 가져가라. 저 멀리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자식들은 어머니가 제대로 미치셨네. 도둑놈한테 사탕까지 주시고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주머니에 닿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길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박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팽개쳐진 선우는 차가운 빛 속에서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오 회장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젖은 몸을 이끌고 근처 공원 벤치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을 떨며 할머니가 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 회장의 힘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내 손으로 버려야 하는 이 할미를 부디 용서해라. 내가 이 수첩을 볼 때쯤이면 너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 수첩 안에는 내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지독한 진실이 담겨 있다. 선우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12년 전 선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뺑소니 사고 기사였습니다. 선우는 그동안 부모님이 단순한 운전 부주의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적어둔 메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는 성진그룹의 재무팀에서 일하며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던 정직한 사람이었다. 상철은 자기 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부모님이 탄 차를 대형 트럭으로 밀어버렸다. 내가 사고를 당했던 그 날처럼 말이다. 선우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평생 갚아야 할 지독한 빚이다.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거라. 너를 도와줄 사람의 주소를 적어두었다. 선우는 벤치 밑에서 꺼느껴 울었습니다.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도둑놈으로 몰아 내쫓은 상철이 바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 젖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피가 나도록 지식이며 맹세했습니다. 오상철, 박혜란, 당신들이 뺏어간 우리 엄마 아빠 목숨, 그리고 오 회장님의 인생, 내가 반드시 똑같이 돌려줄 거야. 숨 쉬는 법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죽어서도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우는 할머니가 마련해준 비밀 자금과 여권을 들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낮에는 식당 뒷골목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할머니가 밤마다 외우게 했던 경영학 공식과 숫자들을 수만 번 반복해서 벽에 적었습니다. 선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피를 흘리며 스천진 부모님의 모습과 차가운 저택에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던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라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소개해준 조력자는 과거 오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은퇴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선우의 퀭한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증오를 보았습니다. 너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냐?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돈을 들고 도망가거라. 아니요. 전 이 돈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 겁니다. 제 부모님을 죽이고 할머니를 가둔 그 사람들의 심장을 겨눌 무기요. 선우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조력자는 선우에게 자본주의의 비정한 생리와 숫자로 사람의 목을 조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우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숫자의 흐름을 읽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1달러를 100달러로 만들고 그 돈을 다시 수만 배로 불리며 선우는 국제금융계에서 얼굴 없는 사자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사은 여전히 시장통에서 먹던 거친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 스스로에게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의 성진그룹은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회장 자리에 앉자마자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투자, 그리고 도박으로 회사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회사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쫓아낸 소년이 누구인지, 그 소년이 어떤 인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 회장은 이제 요양병원의 좁고 습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비서가 들러 생사만 확인하고 갈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선우야,
내 강아지 선우야. 너는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있니? 이 할미는 아직 죽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와 이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억지로 숨을 참고 있단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7살이 된 선우는 이제 전 세계 금융계를 주무르는 거물 투자사 SW 캐피탈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의 그 맑은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는 서늘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의 책상 위에 성진그룹의 최종 파산 위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선우는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이름, 오상철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할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사자가 저택의 문을 부수러 갑니다. 선우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힌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묘지 앞에 무릎을 꿇은 선우는 흙을 움켜쥐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2년이나 걸렸어요. 죄송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죗값을 피로 치르게 할게요. 할머니도 제가 반드시 구해낼게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선우는 성진그룹의 지분을 은밀하고 치밀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회사가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당장의 빚을 갚기 위해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VVIP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회장 부인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선우는 마침내 결전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개인 사무실로 정중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진실이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주주총회 당일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철은 초조하게 손을 떨며 새로운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누구야? 우리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그 엄청난 부자가 혹시 예전에 알던 사람 아니야? 헤란의 불안한 물음에 상철이 화를 내며 대답하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훤칠한 키와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나타난 선우의 얼굴을 본 순간 상철과 헤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2년 전 자신들이 비오는 거리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던 그 껌파리 소년의 얼굴이 귀신처럼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상철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과분하겠군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회의실을 찔렀습니다. 하선우?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어떻게... 내가 대체 무슨 수로 우리 회사를 사겠다는 거야? 상철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우는 여유롭게 상석에 앉아 서류 뭉치를 상철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도박과 사치로 탕진한 주식들, 제가 시장에서 싹 쓸어 모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벽돌 하나, 당신들이 신고 있는 구두 하나까지 다 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선우가 내민 서류에는 12년 전 부모님의 뺑소니 사고를 지시했던 상철의 음성 녹취와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헤라는 선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랐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제발 살려줘. 선우는 그녀의 손을 마치 오물을 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정은 발길질과 침뱉음 뿐이었어. 우리 할머니에게 준 정은 요양원 골방에 방치하는 학대뿐이었고, 이제 당신들이 지은 그 지옥으로 돌아갈 차례야. 선우는 주주총회장을 나와 곧장 오 회장이 갇혀 있는 요양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낡고 곰팡이 냄새나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선우가 좋아하던 그 노래를 나직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우리 선우 나비 어디 갔니?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의 사자가 선우가 돌아왔어요. 요양병원의 낡고 습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선우는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오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12년 전 저택에서 보았던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침대 시트를 힘없이 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고통을 느끼며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마른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선우가 손을 잡는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선우예요. 12년 전에 했던 약속 지키려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은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할머니를 이 냄새나는 병실에서 꺼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사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초점 없이 허공의 먼지만 응시하던 오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선우의 얼굴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예전의 그 날카롭고 강인한 여장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오 회장은 마른 입술을 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내 자식 선우야. 정말 왔구나.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하고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며 기다렸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새끼. 내 등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눈물을 삼켰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선우는 오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상철과 혜란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성진그룹의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철은 선우가 보낸 뺑소니, 사고 증거 서류들과 횡령 내역이 담긴 문서를 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가짜라고. 아, 선우, 이 근본도 없는 껌파리 고아놈이 어디서 감히 회장 자리를 넘봐. 보안팀 어디 있어? 당장 이놈 끌어내지 않고 뭐해?
내 회사야. 내가 일군 성진이라고. 감히 내 놈이 누굴 건드리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복도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우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보안팀의 인사권과 지휘권 역시 선우에게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깟 껌팔이 고아한테 회사를 통째로 뺏긴다고? 당신 뭐라도 좀 해봐. 돈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막으란 말이야. 저놈 감옥에 쳐넣을 방법 없어? 변호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때 회의실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오 회장이 선우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상철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와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놈이 우리 회사를 뺏으려 해요. 어머니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제발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안 말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이 노인네야. 그 소중한 금고 열쇠 어디다 숨겼냐고. 상철은 치매 노인이라 믿었던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하반신 마비와 치매 연기를 해왔던 오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척했던 그녀가 두 발로 꼿꼿이 서자 회의실 안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 회장은 자기를 위협하던 상철의 뺨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무섭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하는 파열음이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내가 정말 미친 줄 알았더냐? 내 놈이 내 약에 독을 타고 내 비자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선우 부모님까지 뺑소니로 죽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12년을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놈이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 비웃던 그 얼굴을 내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오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장엄했고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상철은 뺨을 감싸 쥐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헤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회의실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진짜 치매 아니셨어요? 12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12년을 그렇게 살아? 오 회장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상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인 척 12년을 살았다. 내 놈들이 내 눈앞에서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내 살점을 어떻게 발라먹는지 똑똑히 보려고 말이다. 너희가 내 재산을 탐내며 히히덕거리며 술판을 벌일 때 나는 이 아이 선우를 통해 너희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이제 그 시커먼 구덩이 속으로 너희 발로 들어갈 시간이다. 어떠냐? 내가 판 구덩이가 마음에 드느냐? 오 회장은 선우에게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그것은 지난 12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화장실 불빛 아래서 기록해온 상철과 헤란의 은밀한 비리 목록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서류들을 대기하고 있던 주주들과 취재진에게 배포했습니다.
오상철 씨, 당신은 단순히 파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년 전 하선우 부모님 살인 교사, 수천억 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상습 학대와 감금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당신의 죄를 하나하나 입증해 드리지요. 당신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피해자들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겁니다. 선우의 말에 상철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선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순순히 감옥에 갈 것 같아? 내 뒤엔 아직 나를 돕는 거물들이 많아. 이 회사 절대로 너 같은 껌파리 고아놈한테 안 줘.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랑 그 노친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상철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꽃병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찢으며 발악했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수신호에 따라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철과 혜란의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성진그룹 회장 오상철이야. 너 가만 안 둬. 내 돈 내놔. 내 회사 내놓으란 말이야. 상철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혜란은 선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선우야, 아니 회장님,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돈에 미쳐서 그랬나 봐.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가 너 어릴 때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줬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데, 응? 제발 살려줘. 감옥 가기 싫어. 나 명품백도 아직 다 못 들었단 말이야. 선우는 그녀의 손을 마치 오물을 보듯 차갑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건 먹다 버린 식은 밥과 반찬뿐이었지. 이제 감옥에서 주는 콩밥이나 감사하며 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선 당신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 대신 죄수복만 입게 될 테니까요. 그게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될 겁니다. 자식들이 끌려나간 뒤 넓은 회의실은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 회장은 텅 빈 자신의 상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제 자식들의 탐욕으로 무너지고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소년의 진심에 의해 재건되는 아이러니한 현장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우야, 이제 내 긴 숙제는 끝난 것 같구나. 저 악마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니 이제 이 성진그룹은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거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12년 동안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 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넌 나보다 더 좋은 회장이 될 거다.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전 회장 자리 같은 건 처음부터 관심 없었습니다. 전 그저 비 오는 날 저를 믿어주셨던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택 대신 우리 예전에 마주쳤던 그 시장통 근처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할머니랑 편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먹으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진짜 소원입니다. 돈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말에 오 회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 평생 그 누구도 자신을 돈이나 권력으로 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오직 이 청년만이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진심 어린 할머니로 대우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상철이 해외 조세회 피처에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은닉처까지 샅샅이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오 회장조차 몰랐던 상철의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선우는 12년 동안 해외에서 익힌 금융기술을 총동원하여 상철의 비밀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선우는 상철의 신복이었던 비서를 압박하여 결정적인 비밀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장부 안에는 상철이 정계와 검찰 고위층에 뿌린 뇌물 명단과 로비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명단을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악을 도려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단추를 끼울 시간입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사고 파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나 다름없습니다. 선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선우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12년 전 껌파리 고아 소년이었던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세상에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진그룹 내부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인수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부모를 버린 자들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성진그룹의 모든 자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며 소외된 이웃과 고아들을 위한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저와 선우는 경영권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전 이제 평범한 한 할머니의 자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박수를 치며 선우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혀 이 뉴스를 보던 상철과 헤라는 벽바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거대한 재산이 자신들이 개처럼 부렸던 소년의 말 한마디에 사회의 공익을 위해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 회장은 병원 TV로 선우의 의젓한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식 없는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선우야. 너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이고 내 가문의 기둥이다. 저 추악한 핏줄보다 내 선한 진심이 이 썩어가는 가문을 비로소 구원했구나.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의 살인청 부업자를 고용해 선우를 해치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선우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 마당을 산책하던 그날 오후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선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조심해, 선우야. 옆으로 피해. 오 회장의 비명과 함께 선우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차량은 선우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커다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선우는 바닥을 여러 번 구르면서도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며 선우에게 달려들었지만 타국에서 거칠게 살아남으며 호신술을 익힌 선우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선우는 괴한을 단숨에 제압하여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철은 살인 미수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영구 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지막 공격까지 완벽하게 막아낸 선우는 비로소 할머니의 품에 안겨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는 할머니 혼자 놓고 가지 않을게요. 오 회장은 선우의 땀 젖은 얼굴을 마른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선우야.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지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마음 편히 살자꾸나.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요양병원의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의 권위도, 비참했던 껌팔이 고아 소년의 상처도 이제는 과거의 조각이 되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할머니와 자식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그 추악한 잔의 위로 정의가 바로 세워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껌팔이 고아소년 선우와 12년 동안 치매 노인 연기를 했던 오 회장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연일 떠들썩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강렬했던 사건은 이제 서서히 일상의 소음 속으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두 사람에게 지난 1년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찬란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국가에 기부되어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쉼터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이제 비싼 구두 소리 대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가득했고 차가운 샹들리에 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선우는 가끔 그곳을 들를 때마다 자신이 창고 방에서 흘렸던 눈물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약속했던 대로 모든 경영권과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번듯한 고층 빌딩의 회장실이 아니라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시장통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드세요. 오늘 시장 아주머니가 고기를 평소보다 2배는 더 넣어주셨어요. 국물이 아주 진하니까 뜨거울 때 얼른 드세요. 선우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오 회장의 앞에 정성스레 놓아드렸습니다. 이제 오 회장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월의 무게로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2발로 마당의 흙을 밟으며 직접 가꾼 화초들에 물을 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할머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선우야. 너도 얼른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이 집 국밥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차가운 저택에서 남의 눈치 보며 먹던 제비집 요리나 상어 지느러미보다 내가 사온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내 맺힌 가슴을 더 시원하게 뚫어주는구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오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선우의 밥그릇 위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을 피해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던 그 처절한 연기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의 밥그릇에 고기 하나 더 얹어주려는 평범한 할머니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땀을 흘리며 뚝배기를 비워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이 소박한 식사가 더 고귀한 성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쏟아지는 오후의 노란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끔은 그 화려했던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평생을 밤낮 없이 일해서 일구신 그 거대한 회사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후회는 없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오 회장은 먼 하늘의 구름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사람은 죽을 때 금덩어리 하나, 건물 한 채 가져가지 못한단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내 눈을 가리는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걸 나는 12년 동안 그 냄새나는 병실 천장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지. 내 진짜 유산은 성진그룹의 주식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너란다. 내가 이렇게 바르고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주고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난 지금이 내 평생 가장 부유한 순간이란다. 오 회장의 말에 선우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설립한 선우재단을 통해 매일 수천 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혜란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빼돌렸던 그 시커먼 돈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른 배를 채우고 절망에 빠진 아이들의 꿈을 꽃피우는 생명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복역 중인 상철과 혜란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철은 구치소 안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같이 자신이 회장이라며 교도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폐악질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피해망상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 감호소의 좁은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혜란 역시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 대신 먼지가 가득한 죄수복을 입고 매일 밤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돈으로 샀던 인연들은 그들이 몰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그들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권력은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철창과 끝없는 후회만이 그들의 남은 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상철이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쩌다 돈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혀 저 지경이 되었을까 싶어 가끔은 밤잠을 설친단다. 부모로서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이 들기도 해. 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 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절대로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킨 거죠. 할머니는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저를 사자로 키워내셨고 정의를 바로잡으셨잖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돼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고맙구나, 선우야. 내가 내 진짜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내 곁을 지켜주니 이것 또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축복이라 생각한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내 등을 보며 비로소 배웠구나. 세월은 다시 흘러 어느덧 낙엽이 지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선우는 오 회장을 모시고 부모님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묘지는 더 이상 잡초만 무성하던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선우가 정성껏 가꾼 국화꽃들이 묘비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묘비 앞에는 선우가 갓 빚어온 맑은 술 한 잔이 정갈하게 올려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나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할머니 가르침대로 남들 도우며 정직하고 건실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꼭 좀 지켜봐 주세요. 오 회장도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서방, 그리고 부인, 정말 미안하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자네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 자네들의 아이 선우가 나를 살리고 자네들의 억울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다 갈 테니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게나.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 하늘은 유독 높고 푸르러 보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내려가겠다며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2년 전 그 비오는 밤처럼 제가 다시 업어드릴게요. 이제 할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제 등에 편히 기대세요. 에구, 이놈아. 내가 아직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니까. 그래도 내 등이 참 넓고 따뜻하긴 하구나. 꼭 커다란 바위산 같아. 오 회장은 못 이기는 척 선우의 든든한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12년 전 피투성이가 된 노파를 업고 빗길을 필사적으로 달렸던 소년의 작고 여린 등은 이제 할머니의 온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넓고 단단한 거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선우의 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선우야. 참으로 따뜻해. 내 평생 이토록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할머니를 위해 정원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오 회장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나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나비나무였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봄이 오면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와 이 마당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할머니가 12년 동안 기록했던 그 눈물 젖은 수첩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무런 글씨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펜을 들어 그 빈 공간에 자신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문장을 꾹꾹 눌러 적어 넣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진실한 믿음은 그 욕망의 끝을 완성한다. 할머니와 함께한 인내는 단순한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의 여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햇살이 단층 주택의 창가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 회장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창문을 통해 그 뒷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보다 성진그룹의 회장이라는 권력보다 지금 이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의 공기가 선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마을 어귀에 하나둘 따뜻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와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유독 반짝이는 별 보여요? 저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닐까요?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유독 맑게 빛나는 게 우리 선우 가는 길 잃지 말라고 등불을 켜주시는 모양이구나. 선우야,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선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 그냥 평생 할머니 곁에서 맛있는 국밥 챙겨드리는 선우로 남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곁에서 건강하게 웃어주시는 것, 저한테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자 명예니까요. 전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오 회장은 선우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희미해졌지만 그들이 나눈 진심은 그 낡고 작은 단층 주택 구석구석에 깊고 단단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선우와 할머니의 삶은 내일도 모레도 햇살처럼 눈부시게 계속될 것입니다. 욕심보다는 나눔을, 증오보다는 용서를,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진실을 선택한 두 사람의 발자취는 이 각박하고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란 듯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우는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그렇게 따뜻한 햇살과 나비들의 날갯짓 아래에서 완벽하고 찬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선우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것은 그 어떤 거대한 어둠도 맑고 깨끗한 진심 하나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막대한 재산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국밥 한 그릇의 소소한 행복을 선택한 오 회장의 그 인자한 미소, 그리고 원수의 부모였던 노인을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모신 선우의 그 깊은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친 풍파를 헤치며 한평생 지켜온 사람의 도리이자 인생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물처럼 사라지고 권력은 안개처럼 허무하게 흩어지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베푼 선한 영향력은 마당에 날아든 나비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은 그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선우와 할머니가 나눠 먹었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데워줄 소중한 사람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